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부교재 11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표로 나타내는 걸 바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예전에 있었던 사람부터 이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만 지금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1869년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당시 존재했던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 원소를 주기율표로 배열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했냐면 바로 원자의 질량을 가지고 배열을 했다고 해요. 이때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에 앞서서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원자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원자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이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게 바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바로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원자 번호 1번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는 양성자는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 핵 안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중성이죠. 중성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자가 중성이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숫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이때 양성자 수는 플러스 전하를 의미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양성자를 하나만 그렸을까요? 보통 원자 번호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양성자를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그린 거예요. 이게 원자 핵. 그 다음에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 되려면 이걸 상쇄시킬 만한 마이너스 전하 한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 전자 껍질에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소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게 보통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원자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학자마다 여러 설이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1869년 멘델레예프는 이 63종의 원소를 뭐를 가지고 배열을 했냐면 원자의 질량, 즉 원자량을 가지고 배열을 합니다. 그럼 이 원자량은 누구 기준이냐면 일반적으로 12번 탄소를 기준으로 정한 거거든요.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상대적 질량으로 이제 원자들의 질량을 정한 걸 원자량이라고 하고 원자량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더해서 이 원자 핵의 질량이 곧 원자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번호는 곧 뭐라 간다 그랬죠? 바로 양성자 숫자가 곧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성질이 같은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 그거예요. 이때 성질이 비슷한 이 아이들을 바로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를 했대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랑 성질이 다른데 같은 줄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발견되지 않은 어떤 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비워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천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거지로 맞춰 넣기 마련인데 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과학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를 미리 비워놓고 주기율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바로 이 주기율표는 1913년 모즐리가 발견해낸 이 주기율표입니다. 이 모즐리는 멘델레예프와 달리 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 뭐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배열이 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주기율표는 바로 모즐리가 만들어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된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즐리는
이렇게 배열을 해봤더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가 또 맨델레예프처럼 세로줄에 오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고 해요.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인데 보통 1번부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1부터 18까지 가로로 써 있잖아요. 선생님 가로줄인데 왜 이거 세로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헷갈려요. 1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족이 바로 세로줄이거든요. 그래서 1족이라고 하면 족이 같아야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 말은 같은 족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1족의 원소가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럼 18족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배열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같은 족이면 성질이 같은데 1족에서 누구를 빼고 수소를 빼고 수소를 제외하고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수소는 나머지는 1족은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1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알칼리 금속인데 금속이 여러분 기체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근데 수소는 기체예요. 그러면 수소를 금속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이 1족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 족에 해당하는 이 이름에는 수소가 제외돼야 되겠죠. 그래서 1족에 수소를 빼고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듐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족이 같으면 뭐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외워오셔야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 20번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체크를 해드린 이거를 외워오시면 돼요. 1번, 20번까지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이미 중학교 때 외우신 분들은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주기율표에 대한 시험을 볼 때 1번부터 20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수헬리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공부를 해서 외워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외워도 되죠. 중요한 거는 족을 해야 돼요. 내가 산소 부분에서 다시 찾아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워주시고 으로 외우셔야지. 지금 1쪽이잖아요. 다시 13 주기율표를 작성 중간이 비어있다는 걸 명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4, 15, 16, 18입니다. 그래서 총 18쪽이 있고 이라고 함은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반드시 암기해오 1번까지 원소 암기해오기 기본적으로 외우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수소는 1족이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반드시 이처럼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배열을 했더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어떻게 온다 그랬죠? 같은 세로줄의 위치에서 같은 족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주기율, 이 주기율이 반복되게 그림으로 그려진 표를 주기율표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주기율표를 볼 때 우리가 뭐를 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얘가 금속인지 얘가 비금속인지 이걸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금속은 뭐를 금속이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이 주기율표를 봤을 때 왼쪽에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세죠.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것 중에 1, 2족은 금속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쪽 있죠? 17, 16, 17, 18족은 다 뭐죠 지금? 바로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보고 다시 나눌 때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나뉘어요. 중금속은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중금속이거든요.
이건 뒷장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볼 때 내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중금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나중에 결합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제가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네, 금속, 비금속, 중금속이 나와 있습니다. 금속은 보통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광택이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 전도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전기를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잘 구부러지지 않고 얇게 펴져. 여러분 알루미늄 호일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런 성질을 전성이라 그래요. 얇게 펴지는 성질.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선 보면 굉장히 가늘고 얇게 뽑아내잖아요. 가늘고 얇게 뽑아내는, 긴 줄로 뽑아내는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 왜 얇게 퍼진다? 저는 얇아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전성. 그리고 가늘고 길게 뽑아지는 거는 연성. 그래서 이 5가지가 금속의 보통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많을까요? 대다수 고체입니다. 딱 한 가지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구상에 액체인 금속이 있는데 바로 그게 수은이에요. 수은은 액체입니다. 수은은 액체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속은 고체 상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제외할 때 보통 이 2가지를 구별을 할 때요. 여러분 뭐를 물어보냐면 이 금속의 5가지 성질을 가지고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성질은 반드시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비금속 볼게요. 우리가 뒤쪽으로 가서 16, 17, 18쪽은 다 비금속이었잖아요. 이처럼 주기율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랬어요. 열과 전기를 전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지금 브로민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우리가 보통 비금속이라고 하면 기체가 보통 많이 있죠. 그리고 고체도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액체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브로민입니다. 그래서 브로민은 액체고 나머지는 기체와 고체 상태는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제시 안 했겠죠. 그래서 금속 중에 액체인 거는 수은, 비금속 중에 액체인 거는 브로민. 그 다음에 이 금속과 비금속성의 성질을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준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보통 반도체 만들어요. 반도체는 도체가 반만, 즉,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금속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물리 공부하시면 더 깊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저희가 이 원소들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기율표를 볼 때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볼 때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건데, 그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한 사람 모질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배치를 했더니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가 바로 세로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주기율표에는 1족부터 18족이 있고 같은 족이라는 거는 성질이 같아. 단 누구 빼고. 1족의 수소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족이면 성질이 같다. 제가 원소 기호 외우시라 그랬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 외우시기. H 수소, H 헬륨 이렇게 헬륨이라고 한글로 적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가지를 반드시 적어올 수 있기. 외우실 때는 무조건 수헬리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얘가 몇 족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족이랑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2번째 이어서 가볼게요. 먼저 원소들의 주기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1족 원소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랬어요.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왜냐하면 수소는 금속은 다 거의 고체예요. 누구 빼고? 수은 빼고 다 고체라 그랬죠. 근데 1족의 수소는 기체잖아요. 금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광택이 있을까요? 기체?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1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로 수소를 제외한
그래서 그 밑에 순서대로 리튬, 나트륨, 칼륨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쵸? 리튬, 나트륨, 칼륨이 제시가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금속이니까 광택이 있어요. 너무 특이한 거. 얘는 물에 넣으면 떠요. 물에 뜨는데 물 위에 뜬다는 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커터칼로 잘라주면 금속이지만 잘립니다. 무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불꽃 반응색 앞에서 공부하셨죠? 네, 불꽃 반응색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리튬 빨간색, 칼륨 보라색, 뭐 나트륨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고유의 불꽃 있습니다. 불꽃 반응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얘가 금속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1종, 2종은 금속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었죠. 구리 같은 거 금속이잖아요, 여러분. 알루미늄 금속이잖아요. 이렇게 금속이면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미음을 보시면 전자 한 개를 잃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1쪽부터 18쪽까지 원소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의미로 따지면 방탄소년단 같은 족이 있어요. 바로 18쪽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이 주기율표에서 18쪽은 연예인 같은 아이, 모두 이 아이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이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대표적으로 나트륨 설명할게요.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11번 나트륨 한번 그려볼까요? 나트륨은 원자 해관에 플러스 몇 개 있어야 되죠?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플러스가 11개 있어야 돼요. 11개 저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플러스가 11개니까 마이너스 전하도 11개 있어야 되겠죠?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그려야 되는데, 다시 두 번째 이제 설명 갑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 어떻게 그리나요? 무조건 전자 껍질을 하나 먼저 그렸어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전자 껍질이거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2개만 더 그렸습니다.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부터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냐면 8개까지 그릴 수 있어요. 8명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그렸습니다. 그럼 총 10개 그렸죠. 1개 더 그려야 되겠죠. 껍질 더 그려요. 1개를 더 그립니다. 그러면 전자 저 총 11개 그렸죠. 이게 나트륨의 원자 모형이에요. 나중에 원자 모형 그리는 것도 아마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나트륨의 원자 모형에서 나트륨이랑 가장 가까이에는 18쪽 원소 누구냐면 10번의 네온입니다. 네온 한번 그려볼까요? 네온은 원자핵안에 플러스 10이 있어요. 그쵸? 안쪽에 몇 개 그리라고 그랬었죠, 제가? 안쪽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부터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 그랬냐면 8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하면 10개가 다 그려졌잖아요. 네온은 마이너스가 10개 있어야 되겠죠. 10번이니까. 그쵸? 이렇게 제가 네온하고 나트륨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그럼 다시 집중합시다. 그러면 나트륨은 네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자핵 안에 플러스는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왜? 이 안에 플러스를 손대버리면 얘가 10개가 돼버리면 이제 나트륨은 네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 부럽다고 해서 자신의 DNA를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성형 정도 하는 거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자신의 DNA를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도 네온처럼 변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하는 절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전자를 손대요. 그래서 전자를 네온하고 똑같이 10개로 맞춥니다. 얘가 네온처럼 10개가 되려면 1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면 되겠죠. 1개를 버리면 전자가 10개가 돼요. 그럼 2개 더 해봅시다. 몇 개 되나요? 하나 되죠. 그래서 나트륨은 Na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돼요. 근데 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이때 제가 나트륨 말고 리튬 그려볼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리튬의 원자 번호는 바로 3번입니다. 리튬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리튬은 3번 리튬이에요. 플러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겠죠? 저 3개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리튬하고 나트륨을 그릴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다 최외곽 전자라고 해요. 최외곽 전자이면서 이거이면서 실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쪽에 속하는 리튬하고 나트륨은 바로 이 원자가 전자가 동일하게 한 개가 됩니다. 이거는 리튬, 나트륨 뿐만 아니라 이 1쪽 원소들은 모두 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1족은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 이 말씀 드렸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족이 같다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화학적 성질이 같아?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1족은 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왜 같아?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족은 제가 칼륨 안 그렸지만 칼륨도 그려보면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항상 이 1족 원소들은 자기가 가장 닮고 싶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18족 원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자 하나를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얘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게 2번 헬륨이잖아요. 헬륨도 전자 2개 있겠죠. 얘 버려야 되죠. 그러면 얘도 이온이 됐을 때 Li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버리니까. 이렇게 전자를 버려서는 우리가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버리면, 전자를 잃으면 우리는 양이온이 되고, 양이온을 읽을 때는 뭐뭐 이온으로 읽는다.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었어요.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미음 보시면 전자 한 개를 읽고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왜? 원자과 전자 같아서. 원자과 전자 같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랬어요. 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이거 작년 서술형 나왔어요. 밑에 보시면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는다. 네, 금속의 특징이잖아. 이 1족 원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그냥 꺼내서 잘라놓잖아요. 그럼 갑자기 광택이 쓱 사라져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그렇거든요. 물에 넣죠.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과학실 사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그 과학실 그냥 실험장에다가 이걸 놓고 그냥 퇴근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기 중에 그냥 넣으면 자기 스스로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불꽃 튀고 반응할 때 있거든요. 불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을 잃고 물과 반응하면 격렬하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이건 반응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산소랑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공기 중에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석유 안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석유나 그 양초 녹인 물을 파라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파라핀보다는 석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석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1족 원소는 다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 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자기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18족 원소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전자 한 개를 버려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면 돼. 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이어서 17쪽 할로젠 원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앞서 주기율표로 가보면 여기서 말하는 17쪽의 할로젠 원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4개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17쪽 원소들을 다른 말로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주기율표에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진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들이 보통 존재할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자연 상태에서 분자, 원자 두 개가 결합되는 F2, Cl2, Br2, I2 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상태. 이러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원자 분자 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O2 역시 이원자 분자죠.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는 좀 독특한 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예,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이제 전자 한 개를 얻어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17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번 플로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먼저 원자의 이 모형을 그릴 때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원자 번호 9개만큼 9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전자도 당연히 9개 있어야 되잖아요. 안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전자가 7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총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냐면 9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7쪽 원소를 그려보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바로 이 전자들이 7개 존재하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면서 실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가 7개로 17쪽 원소 모두 다 동일합니다. 족이 같으면 뭐가 같죠?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화학적 성질이 왜 같아? 라고 질문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바로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처럼 플로우린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18쪽 원소가 바로 10번 네온입니다. 네온은 원자 핵에 10개의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10개 존재합니다. 안쪽 껍질에는 작아서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 껍질에 총 10개의 전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18쪽의 네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7개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절대 손댈 수가 없다 그랬죠. 대신에 이 아이는 바깥쪽 전자 개수를 다른 데에서 하나 주워가지고 10개로 만들게 됩니다. 2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플로우린은 F-라고 하는 음이온이 되게 되고 이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형성됩니다. 전자 얻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얻었습니다. 음이온이. 이렇게 전자를 얻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설명드릴게요. F-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F-가 됐고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안 적고 마이너스라고 적었잖아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보통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읽을 때는 뭐뭐 화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린은 플로우린 이온이 됐을 경우에 플로우린 화이온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 17쪽 원소는 F-, Cl-, Br-, I-라고 하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소하고 반응하면 H2, X2가 여기가 Br2가 될 수 있고 Cl2가 될 수 있고 F2가 될 수 있죠. 이때를 반응해서 이 HX라고 하는 할로제나 수소 HX가 HF일 수도 있고요. HCl이 될 수도 있고 HBr이 될 수도 있고요. HI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물질을 할로제나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얘네들이 상태가 또 달라요. 브로민 같은 경우에 액체인 비금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플로우린하고 염소는 기체,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표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시험 볼 때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다시 해볼 텐데 먼저 제가 앞서 그린 나트륨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트륨은 1쪽 원소였어요. 1쪽은 원자과 전자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2족은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원자과 전자 2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13족이죠. 13족은 원자과 전자 그림 그려보면 몇 개냐면 3개입니다. 3개. 14족은
원자과 전자 4개. 15조 원자과 전자 5개. 16조 원자과 전자 6개. 제가 왜 썼는 줄 아시겠죠? 16쪽이면 원자과 전자 6개란 얘기예요. 제가 할로젠 17쪽 그렸죠? 17쪽은 원자과 전자 7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18쪽 원소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네온 그림 그렸거든요. 네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 절대 아닙니다. 이 원자과 전자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최외곽 전자이면서, 그럼 최외곽 전자는 네온은 8개가 맞아요. 그쵸?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 존재합니다. 실제 반응에 참여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18쪽 원소는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8쪽의 원자과 전자는 0이 됩니다. 8개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 0개가 돼요. 왜? 18쪽 원소는 그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0개, 최외곽 전자는 8개죠. 그래서 18쪽은 특이하게 최외곽 전자는 8개 갖고 있지만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개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오늘 원소들의 주기성 하면서 주기율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해오셔야 될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 외워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우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이거를 그림으로 통으로 외워주세요. 그림으로 통으로 외워야지 왜 기억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이게 만약에 원자과 전자면 나중에 문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중간에 지금 비어있잖아요. 12까지는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으로 외우실 것. 원소 이름, 제가 얘가 몇 쪽인지 그냥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수, 헬, 리, 배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거 당연히 중학교 과정이지만 이걸 외웠다면 당연히 얘가 몇 쪽인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암기할 것. 이걸 외워오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시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외워오시라고 저 지금 별표 여러 개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외워서